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선배는 고전문학 실크로드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칠판에 세 자우의 한자 수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칠 때 깰 파자죠. 그 다음에 하늘천, 그 다음에는 뭘까요? 황무지 할 때 거칠 황자가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 파천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기에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중국 당나라 형주 지방에 그 고을에 아무도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중에 유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닫혀 있다, 열려 있지 않다, 그것을 유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깨뜨려 열었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고전문학 실크로드 우리가 사막을 횡단해서 동서양이 교역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사막을 뚫고 비단길을 낸 것처럼 또 유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과거에 합격해서 황무지의 하늘을 깬 것처럼 여러분과 저 오늘 고전문학을 격파해서 비단길을 만들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바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고시대 가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4개 작품을 군더더기 표현 없이 명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존의 수능 문제를 놓고 접근했었던 거하고는 달리 우리가 지문만 놓고 수능 출제위원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수능 문제에 준하는 멋진 문제를 생성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 없이 바로 이 수업 현장에서 수능 문제를 생성해 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대결 정신을 가지고 김항식이 이 정도의 문제를 낸다면 우리도 적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내서 맞설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를 온전히 내시면 Q&A 게시판이나 저에게 직접 보내주시면 제가 좋은 문제는 선별해서 나중에 실크로드 2를 만들 때 제 문제와 여러분이 만든 문제를 뒤에 집어넣어서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로 임하면 수능 출제위원 못지않은 멋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생성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과연 명쾌하게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에 어떻게 수능 문제 이상의 문제를 생성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대결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도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참고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도화가 무슨 말일까요? 공무도하, 공 그대여, 무 뭐뭐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사죠. 도는 무엇일까요? 건너다 무엇을 하, 물을. 그러니까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라고 부른 노래가 공무도화가가 되겠습니다. 상고시대 가요는 대체로 배경설화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그 안에 삽입된 노래 가사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노래 가사는 관련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구태여 중요성을 따진다면 관련된 이야기, 즉 배경설화가 더 중요하고 이 안에 노래 가사는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품을 해석해 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수능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랬습니다. 왼쪽에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화이사 당내공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를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다고 해서 한역시라고 하죠. 이며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님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하는 4줄로 된 것인데요. 이 노래의 배경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백수강부 머리를 하얗게 풀어 헤치고 또 술병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부인이 따라 들어가면서
공우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 죽게 됐다. 그래서 이 노래를 처참하게 연주하며 부르다가 부인도 함께 빠져 죽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을 뱃사공인 광리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너무나 이 처참한 광경을 집에 가서 아내인 여옥에게 이야기했더니 여옥이 이 노래에다 곡을 붙여서 공우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른 노래가 공후인인데, 여옥이가 또 주변에 있는 아낙네, 여용 등에게 전달을 해서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어떤 것을 수능 문제로 연결시켜 볼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일행에서도 이며 물을 건너지 마오, 두 번째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네 했을 때 첫 번째의 물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 이것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님, 이것은 결국 이별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물속에서 완전히 빠져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죠. 결국 사별, 죽음이 된 것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행에서의 사랑이 왜 물이 사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는데, 무엇 때문에 물이 사랑이 될까?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 즉 아내가 님이여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는 것, 즉 임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물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하는 것,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명쾌하게 해결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님과 나의 이별의 매개물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이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수능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물이 임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매개물이다. 이것을 수능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능 문제는 제가 수 이렇게 쓰고 별표를 치고 가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A로 보고 B로 본다. 그러면 A는 내 사랑하는 님이 되고 B는 님을 좋아하는 화자라고 봤을 때, 이 A와 B의 입장에서 가로막고 있는 물은 장애물이다. 이것을 장애물로 놓고 보았을 때, 결국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그 밖에 어느 작품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견우하고 직녀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될까요? 이때 이것을 은하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서경별곡 속에 대동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서경별곡 대동강, 대동강물을 건너기만 하면 내 님은 저쪽에 있는 꽃을 꺾을 것이다 할 때, 이 대동강은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 대동강이 나와 있는 작품 또 뭐가 있을까요? 정지상의 송인 속에 대동강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송인은 대동강이 임과 함께 내가 이별하고 있는 장소지,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함께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것을 송민곡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송민곡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그 유명한 송강정철의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중에 세 번째 작품이 되는데, 송민곡은 세 작품 속에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했다라고 극찬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백길로 가려고 하는데 바다에는 또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야, 이거 삼국시대가요 첫 번째 공무도학을 하면서 벼랑간에 저 정철의 송민고까지 가는구나, 나에게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 실크로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차근차근 섬세하게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파천황을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산에 올라가서 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저쪽에 글쎄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다로 가려고 했었죠. 백기를 통해 가려고 하는데 웬 바람이 그렇게 불고 또 무엇이 물결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음절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풍랑이 되겠죠. 결국 송민곡 속에서 산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바다에서는 바람과 물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물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장애물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1, 2, 3, 4번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또 수능에 접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최치원의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한시 파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죠. 가야산에 독서당을 짓고 은서, 즉 은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속세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12성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곳에 누가 있는 것인가요? 채취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은둔지가 되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합일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속세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릴까? 그래서 저리로 흘러가는 것을 좀 이 낱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짐짓, 저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일부러 흘러가게 해서, 즉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가로막은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저 장애물의 개념과 이 물 장애물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이것을 A로 놓고 B로 놓았을 때 B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고마운 존재입니다. 일부러, 짐짓 일부러 만들어 놓은 장애물입니다. 큰 범주로 보면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지만 제가에서는 독서등에 나온 이때 물은 B가 일부러 설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을 어느 작품과 어떻게 연결시켜 볼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수능 문제가 또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산 윤선도의 그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연시조가 있죠.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맞게 자연 속에 동화되어 있는 삶을, 즉 유유자적하는 삶을 그린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가을 파트를 동사라고 하는데 한자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동. 겨울 이야기인데 여기에 역시 속세의 소리를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무엇을 설정했냐면, 여기서는 머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머흔 구름은 이때 머흘다는 험한 구름, 어떻게 보면 간신배처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머흔 구름이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단절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윤선도는 이 속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또 하나 뭘까요? 파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파랑성이 뭘까요? 물결파, 물결랑이죠. 파도, 물결 치는 소리가 저쪽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리를 나 윤선도에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막아놓은 곳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접근했을 때 바로 고전문학 실크로드의 진가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수능 문제 하나 반드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물은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라고 했을 때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고 있는 은하수, 또 정지상의 대동강이나 서경별곡 속의 대동강, 또 정철의 송민곡에서 산에서 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구름과 안개가, 백길로 가려고 했을 때 바람과 물결이. 그렇지만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만 B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일부러 설정해 놓은 것은 최채원의 제가해산 독서당에서의 물, 윤선도 어부사시사의 험한 구름과 파랑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공무도화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공무도화에서 이제 또 하나의 수능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수능 문제가 나온다면 뭘까요? 물에 빠져 들어가신 님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어찌할꼬, 이 부분을 체념의 정서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할꼬, 내 님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찌할꼬, 이제 체념 포기의 정서가 나오는데, 이 체념의 정서가 나와 있는 그 밖의 작품들을 쭉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현대시, 맨 마지막에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때 들은 빼앗긴 조국이죠. 봄은 무엇일까요? 광복의 기운조차 빼앗길까 두렵다. 아, 이거 정말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체념의 정서를 엿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시로 왔었는데 향가, 팔구째 초용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용가 알죠, 여러분? 팔간에 나가서 놀다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거의 잠들어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4개였습니다. 참 끔찍하죠. 2개는 내 것인데 2개는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인데 누가 빼앗아 갔는가? 앗아간 걸 어찌하리요? 빼앗아간 걸 어찌하리요? 하고 체념의 정서인데, 이때 초용가에서는 체념의 정서지만 중요한 것은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관용과 포용, 아량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산별곡에 산에 올라가서 도피하려고 했지만 역시 되지 않았고 또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럭저럭 보내왔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찌하리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디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청산별곡에서 산과 바다에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청산별곡 어느 부분에서 체념의 정서가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조금 후에 할 황조가에 보면 거기도 치를 잃고 나는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체념의 정서가 있고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데요. 조선 후기에 시집살이요라고 하는 부녀자들의 민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요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시집살이가 심해서 시집살이를 떠나서 가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어린 자식들을 보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집살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체념한 것입니다. 언어 유희처럼 보이죠. 내 어린 자식을 보고 시집살이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체념한 상태로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조선 후기의 시집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지문을 놓고 우리 주체적으로 또 우리 창의적인 입장에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직접 이 자리에서 생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수업 시간은 가능한 꼼꼼히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전문학 실크로드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출어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도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사랑이 되었을까? 님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만류하는 것. 그래서 화자가 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을 나타내 준 것이고,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죽음인데, 이 두 번째 이별에서의 그 물은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에 있어서의 은하수라든지, 정지상의 송인에서 대동강이라든지, 서경별곡에서 대동강이라든지, 또
어려운 작품이지만 송민곡 속에서 산에서 구름과 안개라든지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이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혀 다르죠. 최초의 제 가요선 독서당에서 A와 B, 즉 B의 입장에서 볼 때 A의 세계를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가로막은 물이라든지, 윤선도 어부사에서 역시 윤선도가 저쪽 세계와 단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머흔 구름과 파랑성,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맨 마지막에 이 일을 어찌할꼬 할 때 체념의 정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상화의 작품, 또 초용가에서 맨 마지막에 아사간 것을 어찌하리요, 청산별곡 산과 바다에서 각각 한 군데씩 찾아달라고 했었고, 황조가에서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시집살이요에서 시집살이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식들을 보고 체념했다는 것.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모두 다 뒤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놓고 다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 구지가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지가 속에서 출제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핵심적인 문제를 잡아내는 것으로서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절대로 수업 시간에 단 1분 1초도 농담 여담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 속에 농담 여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이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가능한 한 이 작품을 놓고 어떻게 수능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이 부분이죠.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할 때 머리는 무엇일까? 생명을 상징한다, 또 수로왕이다, 임금이다, 군주 등등. 이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 내놓지 않으면 하면서 여기서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라고 하는 위협적 언사를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적 상황을 설정해서 위협적 언사를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주술적 요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술적 요소 아닌가요?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탁해서 현실로 이루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찬미나 예찬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위협적이고 협박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모두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구지가에서 만약에 수능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이 나올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점층적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제집에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층적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부가라고 부릅니다. 거부가라고 부르고, 두 번째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머리를 내어놓아라, 여기서 명령을 해주었고, 만약에 내놓지 않는다면이라고 하고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구워서 먹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바로 부르고 명령하고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또 협박하는 과정 속에서 내 소망을 이루고자 점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갔던 것, 이게 바로 시적 화자가 내 소망을 이루고자 점층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과정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변형시켜 보는 것, 우리가 창작가 변형의 입장에서 여러 번 해보죠. 철수야 됐죠? 불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만약 집에서 TV만 본다면 너는 집 밖에 내쫓아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라. 만약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TV만 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예 쫓아내 버릴 것이다 라고 같은 구조를 변형,
창작해서 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정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부르고 명령하고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협박해야 되는 구조가 반드시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구지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작품 황조가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황조가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접근해 보겠습니다. 펄을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꼬. 이것은 가장 오래된 최고의 개인 서정시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은 고구려의 2대 유리왕의 이야기죠. 원래 유리왕의 본 부인은 송씨 부인이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굴천 지방의 화휘라고 하는 여자와 저 중국 한나라의 치희라고 하는 두 계비, 그러니까 첩을 둔 것인데 고구려 여자가 텃세한 것이죠. 그래서 치희를 쫓아냈는데 사실 사냥하고 돌아온 유리왕은 화휘보다는 치희를 좋아했던 것이죠. 근데 치희를 아무리 만류해도 돌아오지 않고 삐쳐서 가버려서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거라고 체념의 정서를 노래한 부분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배경 이야기 충분하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펄을 나는 꾀꼬리 할 때 펄얼이 의태어가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수능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쓰고 수 쓰면 수능 문제라고 했었죠. 이것은 우리 실크로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바로 이 황조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객관적 상관물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티브 코렐러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엠퍼시, 즉 감정이입과 스티뮬러스, 자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을 무엇으로 본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지금 외롭고 슬프면 앞에 있는 사물 대상물의 외로움을 투영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나는 지금 외롭고 슬픈데 앞에 있는 대상물이 너무나 유쾌하게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 대상물이 나를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보면 그 대상물은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리왕은 치희를 잃고 매우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왜 꾀꼬리는 이렇게 행복한 거야? 어디에 속할까요? 이것은 바로 자극에 속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적 상관물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뒷파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기가 5개로, 즉 선지가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여러분 어느 작품이 있을까요? 접동새가 나와 있는 작품을 고르면 되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고려시대 때 정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나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부산 동네로 귀향을 갔죠. 바로 그 나의 모습이 산 접동새 이스타유이다. 산속에 있는 한과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할 때 정과정곡에서 접동새 됐죠. 또 서정주 귀촉도에 있어서의 접동새 모두 다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백석의 여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야, 이거 상고시대 가요하면서 현대시까지 넘나드네. 여러분 그 유명한 백석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든지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여운한 골적 등등, 또 수능에 한번 나왔었던 고향, 이런 작품의 작가 백석의 여승이 있는데 10년 전에 돈을 벌겠다고 금강으로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남편을 찾아다니면서 옥수수를 팔았죠. 그 와중에 누구도 죽고 딸아이도 죽고 남편을 여의고 또 딸도 죽고 한 이 여인은 마지막에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이죠. 그 머리를 깎는 그 순간에 산꽁이 설게 울었습니다. 그때 산꽁이 설게 우는 그 장면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계의 저 촛불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구나 할 때 그 촛불, 여기에서 촉불이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이때 촉은 촛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단종이 세조에서 영월로 유배간 것을 안타까워한 이계가 쓴 시조입니다. 그렇다면 단종에 관계된 작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왕방연과 원호 역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님이 우리를 슬퍼해서 흘린 눈물로 보고 그 눈물을 우리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두 편의 시조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깃돌이 어여쁘다. 깃돌이 무슨 말인가요? 깃두라미 불쌍하구나. 깃두라미, 독수 공방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깃두라미 속에 나의 위로움을 의탁한 이때 깃두라미 사설 시조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깃두라미가 나오면 대체로 감정이입에 해당되는 것이 많죠. 제가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중간 판서하지 않고 말해 드리는 것을 잘 듣고 또 반복해 들으면 되는데요. 박용래의 월훈이라고 하는 현대시를 봐도 노인이 겨우 내내 외로움 속에서 무나 고구마를 깎아 먹고 고즈넉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담벼락에서 겨우 내내 담벼락이 무너지도록 울고 있는 깃두라미 소리, 결국 누구의 외로움입니까? 바로 노인의 외로움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모두 객관적 상감을 속에 감정이입에 해당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극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 즉 여기에 황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두보의 귀안이라고 하는 두시 언해가 있습니다. 귀안 뭘까요? 기러기가 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 알록산의 난에 연루돼서 나는 피신하고 있는 이 상태에 기러기는 훨훨 날아서 내가 가지 못하는 고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너무너무 부러운 존재, 나를 자극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때 기러기를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지상의 송인 보면 기승전결로 되어 있죠. 거기에 우홀장제 초색다하니 뭘까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풀빛이 파릇파릇 도달한 봄빛이 쫙 내려깔린 연못가의 대동강가의 푸릇푸릇한 언덕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 아닌가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님과 이별해야 되니 그 아름다운 봄날 경치의 대동강변이 너무너무 나에게 자극적이다. 그래서 정지상 송인의 기승전결에서 기 자체가 모두 다 감정 자극 되는 것입니다. 즉 스티뮬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극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데 이제 송인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하나 더 해보면 그 유명한 김소월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나는 열십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일제치하의 조선 민중의 총체적인 한을 가지고 있는 화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궁중에서 기러기가 유유히 날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어디로 날아가니? 너는 분명히 목적지가 집이 있어서 날아가는구나. 나는 지금 오고 갈 데가 없는데 하면서 유유히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를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능한 한 많은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보고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학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수능 문제가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덟 번째로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 있죠. 원령체가 정월령부터 12월까지면 총 12연처럼 보이는데 서사가 있어서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정월령의 시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장면을 보면서 독서공방하고 있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시적화자가 보니까, 야, 너희 미물인 그 물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는 혼자 살아가는데. 그래서 동동의 1월령에 해당되는 시냇물, 4월령에 보니까 4월에 왔다가 다시 철새로 날아간 꾀꼬리가 그 다음 4월에 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녹사님, 내 님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똑같이 갔었던 꾀꼬리는 그 다음 4월에 돌아왔는데 내 남편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꾀꼬리를 보는 순간 집을 나간 내 남편이 더 그리워졌던 것이죠. 그때 사월령에 나와 있는 꾀꼬리가 바로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조가는 객관적 상감을 속에서 자극과 감정이입이 그 밖에 어떤 작품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황조가는 완벽하게 정리된 것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정읍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 황조가의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수업은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고 또 간단한 감상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실제로 수능 문제에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성해내는 수업입니다. 황조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태어, 허월이라고 하는 것. 물론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에 빠져있는 시적 화자를 자극시키는 황조, 즉 객관적 상감을 속에서 자극과 나의 외로움, 슬픔, 기쁨 속을 투영시킨 감정이입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로 정가정곡에 있어서 접동세, 또 귀촉도에 있어서 접동세, 두 번째로 백석의 여승에서의 산껑이 설게 우는 것, 세 번째는 이계호의 촛불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시조, 또 왕방현 원호의 물에 관한 시조, 또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했을 때 독수공방하고 있는 안학내가 쓴 사설 시조, 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박용래의 월훈이라고 하는 월훈은 달물입니다. 현대시. 두보의 귀한 정치상의 소홍인 김소월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또 동동의 정월령과 사월령에서의 시냇물과 꾀꼬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듣고 보신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이상으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읍사인데요. 정읍사는 백제의 현존하는 유일한 가요다. 그래서 정읍사, 지금도 저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하는 곳 있죠. 정읍, KTX 타고 내려가면 오른쪽에는 그 망부석 상이 있고 왼쪽에는 전봉준 농민운동한 상이 있는데 정읍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남편이 행상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안학내, 즉 부인의 마음을 간절하게 읊은 노래입니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십시오 라고, 즉 달에게 나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 정읍사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될까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달아 높이곰 돋아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어서라. 이때 달아 할 때 달, 이것도 이제 조금 후에 접근해야 할 수능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달님이시오 높이곰 돋아샤. 이때 곰은 강세 접사입니다. 높이 높이 돋으시오 어기야 머리곰 비추시라. 이때 머리는 이 머리가 아니라 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비춰주십시오 할 때 빛이 고시란데 이 몸말에서 기억이 탈락된 것인데 여기서는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기야강돌이 아우다롱들이는 후렴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저제 녀러신고, 이때 저제는 시장, 녀다는 가다입니다.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 부분에서 남편의 직업이 드러나 있죠. 어기야 전대랄 드대열세라 할 때 전대랄, 이때 전대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전대는 뭘까요? 질퍽질퍽한 땅, 진흙, 함정, 이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 함정, 진흙 땅을 밟을까 두렵다 할 때 앞에서 빛이 오시라는 소망을 나타내 줬지만 밑에서 뭐뭐할까 두렵다는 무엇을, 의심과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염려, 걱정이 드러나 있고 어기야강들이 어느 이다 놓으시라, 어느 것이나 놓으십시오. 이 부분을 순수하게 바라본다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던져 버리고 몸만이라도 진흙탕에서 빠져서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남녀 상렬지사다 해서 남자 여자가 음탕하게 사귄 노래로 본다면 이것을 술집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옆에 끼고 있는 술집 여자들을 내던져 버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노래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는데 정글할세라 했을 때 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즉 집으로 귀가하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다. 또 하나는 내가 시족하자인 아내인 내가 나의 남편을 마중 가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질까 두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해석 어느 것이든지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대를 남녀 상렬지사로 접근해 보기도 했었고 순수한 작품으로도 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과 증대의 대립적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수능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달은 내 소망을 들어주는 기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증대는 구렁텅이, 함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걸 비춰주었을 때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A로 놓고 B로 놓고 본다면 A와 B는 대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A와 B의 대립적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구조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정업사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동집에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껍데기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대립적 구조를, 껍데기는 가라, 무엇만 남고 알맹이만 남고, 이때 껍데기와 알맹이가 바로 대립적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 지금 눈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은 암담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했을 때 이 눈과 매화, 향기는 대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박남수의 새라고 하는 작품 속에 보면 새는 자연물, 순수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새를 죽이는, 해치는 요소인, 즉 문명의 상징인 인간의 상징 포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껍데기와 알맹이의 관계, 눈과 매화 향기의 관계, 새와 포수와의 관계 등등의 작품들을 잡아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한 달과 진대의 대립적 이미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업사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수능의 문제고요. 물론 이 달의 상징성도 얼마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찬기파랑가에서 달을 잡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앞에서 이야기한 이 접동새가 나와 있는 정서의 정가정곡에 보면 난 정말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다 할 때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입니다 할 때 그 달의 이미지 등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정읍사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깔려 있을까요? 망부석의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 즉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것. 어떤 작품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유명한 박재상의 치술령곡이라고 하는 작품과 김소월의 초혼을 엮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부족하다, 좀 더 깊게 더 넓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약간 깊게 들어가는데, 그 학생들은 저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전가요 중에서 선운산가라고 백제의 가요가 있는데, 부전가요는 상고시대 가요지만 배경설화는 있는데 노래 가사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부전가요라고 합니다. 선운산가에 얽힌 이야기 속에서 망부석이 있고요. 또 현진건, 그러면 여러분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빈초라든지 등등의 유명한 소설가로만 알고 있는데,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잘 보면 무용탑을 짓는 과정 속에서 망부석의 이야기가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과 그 과거의 국립박물관장으로 쓰던 최순우 박사의 여러분들 저 경상북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알죠?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의 기대서서라고 하는 유명한 기행문과 연결시켜서 수능 문제에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 바로 그 현진건의 불국사 기행을 잘 읽어보면 어느 부분에 망부석이 들어가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읍사를 꼼꼼하게 챙겨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정읍사에서 후렴구를 빼버리면 삼장육부의 시조의 형식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달아 높이금 도다샤 머리곰 비치오시랴, 이것을 초장으로 집어넣고 저제 녀러신고요 전대랄 드대열세라 됐죠. 마지막 종장은 어떻게 할까요?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굴할세라. 이렇게 해서 후렴구를 빼면 삼장육부 12음보의 시조 형식과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 내고 이번 수업 마쳐볼까요? 여기에서 전대와 같은 것을 허난설원의 규원가에서 찾아보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시간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제가 과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맞춘 학생들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Q&A 게시판에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전문학 실크로드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았는데, 너무나 많은 작품들과 수많은 문제들의 파도 타기 정신없으시죠? 그러나 마지막 1분 복습, 이것은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 모두 다 덮고 눈을 가만히 감고 저와 함께 공부한 것을 총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정확하게 1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시대가요 첫 번째 작품에서 공무도화가 제일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첫 번째 물, 사랑, 두 번째 이별, 세 번째 사별, 즉 죽음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물이 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들 눈 뜨시면 안 됩니다. 견우직녀에 있어서 은하수라든지 정지상의 송인에서 대동강이라든지 서경별국에서 대동강, 또 송민곡에서 산에서 구름과 안개,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B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한 작품이 최치원의 제 가해산 독서당에서 물, 윤선도 어부사시사에서 머흔 구름과 파랑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체념의 정서를 잡아달라 그랬죠. 이상하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 부분이고요. 또 초연가에서 맨 마지막에 아삭한 걸 어찌하리 있고 했을 때 관용과 아량을 통한 체념, 청산별곡에서 산과 바다에서 하나씩 잡아달라고 했었고, 황조가에서 마지막 부분 시집사료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고요. 구지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가 소망 성취를 점층적인 효과로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부름, 명령, 가정적 상황 설정과 협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고, 특히 위협적 언사를 통해서 주술적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이것의 아류 작품 여러분 잘 알죠? 해가라고 하는 작품도 함께 엮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황조가에서는 객관적 상간물 속에서 자극과 감정이입, 자극은 어떤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두보의 귀안에서의 기록이라든지 정지상 송인에서 기, 그 다음에 김소월 길에서의 기러기. 여러분 정지상 송인에서의 기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에서 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동에서의 정월령과 사월령에서의 시냇물과 꾀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감정이입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접동새가 나와 있는 서정주 귀척도, 또 정가정국에서 산접동새, 또 여승에서의 산꽁, 이계의 촛불, 원호, 왕방연에 있어서의 물, 또 사설시죠. 깃돌이 어여쁘다, 깃돌이 했을 때 깃돌함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 속에서
감정이입과 자극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읍사에서의 달과 준대의 대립적 이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껍데기, 알맹이, 눈, 매화향기, 박람수의 새에서 새와 포수의 관계 잡아내시고, 그리고 망부석에 얽힌 이야기로 선운상가라든지 초혼, 현진권의 불국사 기행 속에서 잡아내주고 박재상의 치술령곡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후렴구를 뺀 나머지는 삼장육구의 시조 형식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 전대는 허난설의 규언가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읍사에서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달에 대한 이미지를 잡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약 50여 분간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고전문학 실크로드는 어떻게 수업을 해서 수능 문제를 잡는가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파천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